여러분들 병참이라는 거 아시죠?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분량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 군대에서 그거는 병사예요. 싸울 놈이 있어야지. 병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항상 잊어버리시더라고. 제가 이거 이름에도 그 대한민국 ROTC 제가 육군 장교 보병 소총 중대 소총 소대장 출신입니다. 제 젊었을 때는요, 제가 포천하고 요일 때 중부전선 날아다녔어요. 거짓말입니다. 사령들은 날아다니고 저는 졸졸 따라다녔어요. 사령들 거기에서 당할 수가 없죠. 저도 물론 25세 인관을 했지만, 근데 이분은 그거보다 그걸 뭐냐면은 그 진법.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진설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대에서? 보급. 예? 아닙니다. 물론 보급이 중요하지만 무기예요. 싸우려면 군인. 그래서 이분이 뭘 썼냐면은 이분이 신기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총이 있잖아요. 총하고 화폭. 그거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생소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걸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못 쓸 텐데 재원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뭐부터 배웁니까? 총 쏘는 거 이전에 뭐냐면 총의 길이가 몇 센치고 유효 사거리가 얼마고 총의 재원을 알아야 이걸 내가 누구를 쏘느냐 분할 결합을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소상히 써놓고 그 다음에 총을 잘 쏘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젖솔, 전마, 검기? 네. 그 저 소총 소대장 했기 때문에 알아요. 다른 특과 애들은 이건 몰라요. 총을 잘 닦아놔야 돼요. 그죠? 젖솔. 젖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젖은 걸레로 닦고 소울질을 하고, 그죠? 젖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젖은 걸레로 소울질하면 깨끗이 닦아내고 마른 걸레로 건조시킨 다음에 검사총.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기 약실에다가 이제 그 봉기를 꼽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꽂을 때. 네. 이제 꽂을 때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재원을 굉장히 잘 써놓은 책이 이렇게 신기비결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법. 그리고 거기에는 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군대 FM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군대가 그 뭐 이동할 때 요령, 병법에 대한 것, 군령, 응? 그다음에 뭐 군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써놓은 책이 뭐냐면 진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문관이 이런 걸 써느냐? 실제로 예전에 이제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편지가 보면 일반 병사들이 나가 있지만 거기에 감사나 이 관찰사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이도 적고 직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뭘 갖고 있냐면 군인이 가면은 거기에 병사나 수사들이 갖고 있는 건 군령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 나가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 위에 거의 총괄하는 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문관인 감사가 갖고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왜 우리 이제 그분을 제가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민간인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이 됐잖아요. 저거 아주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보면 문관이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군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장관이 군사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이 군대 가서 시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방위병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시험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이나 고려 때는 누가 했냐면 최고사령관은 문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희 강감찬 이런 사람들이 다 문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뭘 잘했냐면 제갈량처럼 병법 손자나 근데 손자 같은 사람은 물론 장수이기도 했죠. 손자 오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이 그런 진법이나 진설이나 신기비결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하나는 무기, 하나는 병서예요. 진법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냐면 경기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전쟁기념관 있죠? 전쟁기념관 아시죠? 거기에 가면
국방부 이제 직속으로 군사편찬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8년 동안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근무를 하면서 이제 외국 토벌상에 주로 이제 군사 관계 쓰면서 이 신기 비결이나 진설 같은 책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효순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떤 전체적인 거 이거보다는 전방에서 이제 그 저쪽에 이제 함경도 이쪽 채찰사나 관찰사 이런 데 나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임남 때 또 삼남 도 채찰사를 하거든요. 이제 채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휘사가 군 쪽이라고 하면 채찰사는 민간과 같이 이런 걸 하는 이제 그러한 직위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얻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군사적인데도 밝은 그냥 당시에 문관 지식 정도를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맞고 나서 이번에 혼쭐이 났죠. 혼쭐이 났어.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한영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금 자꾸 하셨죠,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한효순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실 여기다 월탄보다는 장원공이라고 써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그 외양관에 이제 칭호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 그냥 월탄이라고 했네요. 이분이 월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효순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꼭 뭐 공모적인 장원무 이런 거보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무에 이제 생각한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후손 이래서 아마 자기 할아버지에서 겸손하게 낮춰서 그냥 장원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월탄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의 대한 거를 다시 이걸 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 행정 뭐 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달인이라는 말은 정말 이런 분한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그 직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화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영호 선생님은 이제 이분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또 한영호 선생님이라는 분도 워낙 서울대학에서 오래 교수를 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 얘기 들어보면 줄에도 많이 써주신대요.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시고 또 체구도 있으시고 그리고 덕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러한 것에서 그런지 학자이면서도 또 하나의 그 스승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신문지에 오셔서 제가 잘 보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외교나 또는 이런 군사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한효순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개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거야? 맨 위? 맨 그 아래 좀 잠시만. 어디다 쏘는 거야? 잠시만. 네. 이거 누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임진왜란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참 다시는 뭐 있어서야 안 될 참 그 미증유의 그러한 그 참 외침이었지만 이때 더군다나 우리가 방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뭐 20일도 되지 않아가지고서 수도 한양까지 완전히 함락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한양 이남에서 군사들이 연전 연패를 하고 그리고선 다 깨졌는데 더 답답한 건 뭐냐? 더 답답한 건 우리가 이겼다 졌다 하는 이게 그 장계를 하거든요. 장수가 써서 올리는 게 이게 선조한테 이게 장계가 올라오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뉴스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 한양에 머무르든지 해야 되는데 장계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계가 맨 처음에 올라온 게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보낸 게 처음이에요. 이일이라는 장군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그 상주 전투에서 패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장군으로 알고 있어요. 도망만 다니고 하다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전투도 잘 했지만 뭘 잘했냐면 사람을 또 끌어모으고 이 양반도 하나의 전략가였어요. 이일이라는 장군이. 이 양반이 처음으로 자기가 신립장군, 탕금대에 있는 신립한테 가기 전에 올린 장계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계에다가 뭘 쓰냐면 다 우리가 패전을 했다. 그러니까 선조를 빨리 어디로 몸을 피하라.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우리는 왜 선조가 도망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거 가지고서 뭐 막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관점은 뭐냐면 나라 인근이 곧 여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하더라도 임금만 어디 가서 온전해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국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근왕병, 왕을 호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왕병. 그래서 부대가 있으면 우선 싸움을 먼저 해야 되지만 중앙으로 보내.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성으로 해요. 왜냐면 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졌으면 졌다 이기면 이겼다고 해서 장계를 매일 군대처럼 그걸 전투 일지를 올려내는 게 없는데 그걸 안 올리고 자기들이 깨지니까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거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일 장군이 그걸 올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탕금대에 갔다가 거기서 패하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 한양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주 근처에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일이 보낸 그 장계를 보고 선조가 피난을 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선조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냐면 평양까지 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일 장계 외에 변변한 이 난리에 대한 사정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흥공 한효순이에요. 이때가 벌써 한 50여 대 있고 이때 선조는 어디로 도망가 있었냐면 평양으로 도망가 있어서 이제 왕이 이제 행차하는 곳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행제소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있는 곳을 행제소로 하는데 평양 행조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효순이 뭐라고 보느냐면 패전 상태를 그대로 소상하게 보내니까 거기에서 선조는 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의지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의지로. 그리고 그때 누구를 평양에다 남겨놓죠? 광해군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왕자들이 다 잡히면 안 되니까 임해군하고 순화군은 어디를 보내냐면 함경도 쪽으로 보내고 광해군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광해군이 세자니까 광해군이 거기에서 임진왜란 전투 지휘를 누가 하냐면 광해군이에요. 평양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선조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의수에 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효순은 그 장교를 보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의병이라기보다는 이때 무엇을 모으냐면 근왕병을 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우리가 보호하는 병사들을 모아야 된다. 지역투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거 모았다는 게 숫자로 벌써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걸 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때 군량을 모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참. 아까 두가참. 제가 아까 화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잘 아시겠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탄약과 쌀이 있어야 돼. 네,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래서 병사들은 여기에다가 무기하고 이렇게
그 무기만 가지고 다니고 갑옷 입고, 그다음에 병사들은 쌀을 먹을 거는 휴대를 안 했었어요. 먹을 거는 누가 가지고 다니냐? 2명 정도의 뭐가 있냐면 그 따르는 수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치중대라고 해가지고 쌀만 그냥 싣고 다니면서 해주는 거. 뭐 이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치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송부에 하고 거기 병참 부대에서 먹을 걸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보병들은 거의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쌀을 가지고 다니지, 보병들이 한 달 싸우러 간다고 그래서 한 달 쌀 때문에 쓰러져서 죽어. 총알도 못 쏴보고. 그래서 병참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때 군량을 모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선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양 장계가 안 나오는데 장계가 올라왔거든. 누구 거야? 하면서 아,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그게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에 왜 사람이 있느냐? 그 어려운 때도 재본분을 다 하면서 그 빠진 상황을 솔직히 다 얘기를 해서 선조한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한효순이라는 분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세 번째.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생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신기비결이라고 하는 책과 진서를 대한 것, 그리고 이제 한효순 선생과 이제 그 관련된 문화재, 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남긴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성남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벼슬이 이제 급제를 한 다음에 좌의정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영의정은 왜 되지 못했느냐?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이제 살았던 때 영의정이 없었던 때도 있고, 또 대부분 영의정은 또 뭐 걸석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있어서 이제 좌의정이라고 하면 최고의 이제 관직까지 오르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분당구 서현동에 이제 그 분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선영이기도 하고요. 청주안시 자는 면수, 호는 월판, 시호는 이제 장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호라는 건 이제 자기 스스로나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그분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특별한 칭호를 시호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돌아가신 다음에 국가에서 그 공적을 심사를 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원공, 한효순이 되겠죠. 이분은 이제 43년부터 21년까지, 1921년까지 79세 장수하신 분입니다. 주요 공력은 이제 임진왜란에서 공훈을 세웠다는 것이 국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선무 원종 공신입니다. 그래서 원종 공신이라는 것과 선무 공신이 있는데, 원종 공신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조금 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선무 공신이라는 건 직접 그 장수로서 전선에서 뛰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이제 그 공신호가 선무 공신인데, 임진왜란 때 무관들한테 준 이 공신호는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호송공신을 많이 줬는데, 실제 나가서 싸움을 했던 공신들에게는 굉장히 박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정공신이라고 해서 그걸 또다시 원정공신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합쳐서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람이 있구나, 이거는 행정소에 있던 이제 한효순의 장계를 갖고 한 말이다. 본관은 청주입니다. 이 청주 한씨 이 본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번 꺼내자면 아마 며칠 동안 얘기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죠, 그죠? 하여튼 이 조선에서도 그렇고 이제 고려 초기서부터 이제 그 선조들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집안에서는 기자 후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세 성씨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행주 기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본관을 제가 모르겠는데 태씨들이 자기들이 기자 후손이라고 하고 있고, 이 청주 한씨가 자기들이 이제 기자 후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이제 혈통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사에서는 기자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기자가 직접 조선에 온 적은 없고, 기자의 후손들이 또 기자를 숭상을 했던 집단들이 산둥반도에서부터 요동 쪽이나 이쪽 바다를 거쳐서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조선반도를 하면 안 되지, 그 일본 애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한반도에 와서 큰 세력을 이루고 집단적 생활을 하게 된 시기를 약 700년에 걸쳤다고 봐요. 기자가 이제 거기서 죽은 다음에 명나라 때. 그래서 여기에 정착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큰 세성씨인데, 또 다른 사람들은 기자 12현 이래서 어디 무슨 은시도 있고 무슨 시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11개 성이 자기 시조를 또 기자하고 얘기를 해놓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씨 중에 하나가 청주 한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서원봉은 이제 한상경의 후손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상경을 얘기를 해뒀냐면, 이분이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촌 동생 되는 사람이 한상질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세조도의 정권을 휘둘렀던 있죠. 그 유명한 한씨 한명회가 여기에 그 종 손자? 종 손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의 동생이 이제 한 상자 질인데,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한명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씨 문중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매부 신경이라고 해놨는데, 신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신립 조카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영모사건은 못 이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쪽 워낙 역사가 복잡하고, 이때 영모사건이 수없이 터져요. 이 영모사건이 진짜 영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정여림 영모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몇 장에다가 뭐 고변을 해놓고 나서 쟤들이 영모했대요 해가지고, 이 당시 워낙 이제 사람들이 당이 있어서 몰려다니니까 어디 가서 회식 한 번만 했다고 그래도 그게 영모로 누가 고변을 하면 사무부에서 나와가지고 해가지고서 반대당에 와가지고 누가 실권을 하나 잡잖아요. 그럼 족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 그 중에 누가 와서 또 노비라도 누가 하나 가서 찔러.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선 사그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평산신 씨, 명문 거둑들 간에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부가 신경이라고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당시에 이미 이 청주 한씨가 그만큼 이제 조선의 거적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백겸 한충경은 누구냐면 한효선 선생의 조카들이에요. 한효선 선생은 이제 형제가 넷인데 막내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형은 일찍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한백겸과 한준겸은 누구냐면, 이제 그러니까 형님은 이제 한 분밖에 없는 거지, 이제 효윤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제 아들들이에요. 근데 한백겸과 한준겸은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정치사상에서도 아주 소신 있는 뚜렷한 인물들도 있고, 또 한백겸의 이런 분들은 이제 동국지리지 같은 걸 써서 우리나라의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것, 중국으로부터 여기에서 거의 독립해서 이루어야 되는 항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선구적인 그러한 학문을 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고산 김정호나 이런 분들보다도 동국에 대한 인식, 내 땅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빨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영호 선생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한백겸 선생 같은 분을 우리가 저기 실학의 효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그렇다면 이 한백겸과 한준겸이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겠느냐?
물론 그 스승들도 있었지만은 그 집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효순한테 배웠을 텐데, 그럼 한효순은 누구냐? 한효순은 그 당시에 문신들로서는 굉장히 천박하게 봤던 무기나 진법 같은 것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다. 실학이라는 게 뭐냐? 실제 우리가 우리 학문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 실생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써먹는 이른바 조선 후기에는 그 실학이 자연과학과 관련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합리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문신들이 전시했던 그러한 무기나 병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효순을 우리가 오히려 실학의 효시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본인의 그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분명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실학이란 말을 우리는 마치 뭐 다산 그러면 뭐 실학 얘기하잖아요. 다산이 실학이라는 게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상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다산이 과연 수학을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집대전하고 했는데, 실학이라는 말은 그리고 조선 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조선 초기에는 실학에도 실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실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때 실학이라고 하는 건요, 성리학이에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고려 말에는 어떤 사상이 유행을 했죠? 불교만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때 정도전 같은 사람이 불시자편, 불시, 이거 부처님이 아니에요. 불시, 이씨, 뭐 누구씨 해가지고 하대를 한 거지. 불시라고 하는 놈이 잡변, 잡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런 책을 써요. 그리고 저건 이상한 놈들이다 이거야. 왜 좋은 육체를 얻어가지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실, 실제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는 화학이고, 실학은 뭐냐? 성리학. 성리학은 뭐죠? 일하지 않고도 먹지 마라. 응?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성리학이 실학이다. 나중에는 이 성리학이 뭐가 되죠? 쓸데없이 지들끼리 말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의리가 뭐냐? 의리를 지켜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공론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게 꼭 그때만 쓰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구냐면, 또 이게 이제 보여야 될 건, 여기서 한준경,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 누구냐면 소현세자와 공림대군. 이게 누구냐면 소현세자 아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림대군이 누군지도 아시죠? 예. 이제 효종이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씨, 인혈왕후예요.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뭐 한씨 문중에서 오신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그 거족의 였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왕조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힘이 센 건 왕실이고, 그 다음에는 뭐겠죠? 외척이에요, 외척.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누구지? 이자경 같은 경우는 외척이 오히려 막 왕실을 능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한씨가 그 몇 되지 않은 외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효선 집안에는 외척이 없어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형 집안에는 외척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효선 집안에는 외척은 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보도록 하죠. 1568년 생원이 됐다. 생원하고 진사는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말씀 없으신데? 생원은 뭐냐, 명경과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사서상경. 그다음 진사는 제술, 시문. 그러니까 진사는 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인문학고, 명경과는 철학과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꽁진사라는 말을 못 들어보고 꽁생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왜 맨날 사서학에 갖다 놓고 이것이 의리가 이게 맞는데 어쩌고 따지게 하는 게 명경이고, 이제 진사는 거기에서 술 한잔 마시고 뭐
하늘이 뭐 푸르니 뭐 대동강 부평로가 어떻고 그게 이제 진사인데 생원과 예전에 이제 생원 진사 이거는 다 이제 가르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년 문과예요. 그래서 생원이라는 건 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등고시 1차, 2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균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과에서 이제 문과 거기에서 병과로 이제 붙는데 뭐 병과라고 해서 가불병 병과라고 해서 뭐 병과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1년에 문과 뽑는 게 33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련기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해라는 지역은 경상도 쪽에 있는데 지금은 동해안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소외된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동해안의 큰 항구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호부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지역이었어요. 네? 지금의 영도. 그래, 네. 거기까지 이제 포함하는 이제 도호부.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있다 정월 모반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잠시 관직을 그만두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4월에 이제 임기전환이 되죠. 그때 영해부사로 있으면서 경상좌도 관찰사의 순찰사로 1만여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황병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특히 관군이라고 써는 건 의병이라기보다 저는 이분은 어디까지나 관군을 재건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 생원 지방에 있었던 이 유생들이나 이분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이제 승려들에 의해서 의병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역할도 하지만 이분은 근황병이라고 하는 건 왕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국가 사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컸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 이제 이미 1만여 명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 조선의 지역으로 해놓는다고 한 걸 보면 이미 그때 이제 막혔던 경상도와 한양에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조선군의 그것으로서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았나. 일단 길을 뚫어놓은 그 역할을 한 게 이 당시에 이제 한호순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에서 평양행정소에 여기 이제 빨간 거 나오는 거는 이건가요? 이건가? 이거구나. 여기 이제 행제소라는 왕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선조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때 선조가 나라에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재인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난이 이제 1594년이 되면 명군이 내려고 할 때 병조 참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차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충청도 채찰 부상. 그래서 이거를 삼남도 채찰. 그 다음에 사자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명군에게 식량 조달을 해주게 돼요. 이때 이제 명군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을 도와주긴 했지만 모가절해서 횡포가 굉장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뭐 여자들 데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식량을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96년 이 무렵에 이제 이순신과 조우가 돼서 이제 한산도 목과의 시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험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궁광화에 이제 힘썼고 수백 석의 병선, 또 병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재 같은 거 구해야 되죠. 이순신 굉장한 무장이지만 또 이순신이 굉장히 이렇게 지방관으로서의 목민관으로서의 역할도 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병참에 대한 걸 이 장원공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한 때는 병마 수군 절도사, 이제 문관으로서 절도사를 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대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그 나씨 집안에서 이제 나대용이라는 분의 그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학계에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당시에 이러한 철갑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과 해당되는 소형의 그러한 장갑 배를 만들고 직접 지원을 했던 것도 이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전선 감조 군관. 이건 뭐냐? 배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고 하는 그 군관의 역할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전선이나 무기 이런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천력이 있었다. 좀 문관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조판서입니다. 이조판서는 뭐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물론 딱 따지자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육조니까 이조판서라고 하는 건 지금 내무행관장관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뭐를 또 하냐면 문관의 과거 있잖아요. 육조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조판사가. 그러니까 거의 그 육조지만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관부가 이조판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관찰사, 판중추부사 이런 것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함경도 이제 이런 데 가서 또 거기에서도 이제 관찰사나 또 고위직을 이제 하고 거기에서 여기 제가 이제 조금 그 놓쳤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여진족과의 이제 관계에서 여진족들을 굉장히 이제 잘 다스리는 그 귀미책이라고 해서 이제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찍과 그다음에 미는 고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때리고 고삐는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오랑캐와의 그 접촉을 이렇게 직접 뭐 토벌을 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실용 외교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이 여진족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양반이 뭘 잘한다고 그랬죠? 재물이나 병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여진족이 제일 좋으죠. 한테 뭘 줘야 되겠어요? 먹을 걸 줄 줄 알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직접 때리지는 않더라도 방비를 한다거나 대북 방송 막 틀어놨다가 꺼줬다가 그리고 그때 그 뭐야 그 뭐 풍선 그거 띄우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건빵 좀 많이 갖다 주고 이것들을 밀당을 잘 하면서 안정을 시킨 거예요. 저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요즘 얘기는 지방자치권 그쪽에도 너네 자꾸 이렇게 누락질 하지 말고 쳐들어 오랑캐지도 하지 말고 너네 그쪽에서 너네가 세금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너네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원래 기미책이라고 하는 건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미책이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현령이나 군수를. 근데 그걸 안 보냈다는 건 뭐냐? 그건 너네들 자연 형태 여진족처럼 살아라. 그건 이제 꼭 이제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전통적인 중국이 아시아나 변방 민족을 다스릴 때 그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직접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간접 지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왜 한사군 얘기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직접 지배를 들어온 거야. 그거를.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낙랑, 인둔, 그 사군이 있죠. 거기에만 낙랑 군수, 대방 군수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놔둔 거예요. 왜냐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 세종 때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사군 육진을 만들죠. 그죠? 그거는 우리나라 영토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나라 조선인이나 아니면 귀화 조선 여진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귀화 조선인 그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냐? 그냥 여진들이 자기들이 왜 추장이라고 하잖아. 그냥 그대로 두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걸 기미책을 쓴 거죠. 근데 그 말씀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나라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이분의 험난한 전쟁을 겪고 나서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부터가 이분의 이제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개치곡사라고 해서 이제 김제나 명모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복잡한데 이때가 되면서 원래 이제 광해군은 선조의 이제 적자가 아니고 이제 서자거든요. 서자.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선조한테. 그런데 광해군이 그때가 나이가 34살인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19살 먹은 이제 임목 대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선사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뭐 몇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단종 매사, 임목 대비 또 장희빈 얘기 나오는 거 뭐 인현 황후 이런 것들 몇 개 있는 중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그 또 어린 영창을 또 뭐 죽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광해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모가. 그러면서 그때 이미 세자 책봉을 했고 광해군이 능력 있는 영주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명나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선조의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적자 시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게 과연 제대로 된 정통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북, 소북, 또 뭐 거기 뭐 해가지고 가려 나오는데, 그거는 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엉키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합 집산이 여기서부터 갈려지고 또 역모 사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태모론이에요. 태모론. 그래가지고 영창대군의 이제 어머니를 임목대비를 김야 명모 사건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창대군은 유배를 이제 강화도로 보내고 결국에는 9살짜리죠. 9살짜리 이제 영창대군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어머니를 두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국론의 가장 큰 게 다른 건 다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정권을 잡느냐 해서 이제 피터지게 이제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효수는 당시의 지위가 그 좌의정인가 우의정인데 이 당시 영의정이 없을 때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높은 지위고 또 이 당시에 또 이미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가지고 원로 대신이에요. 당시 70 넘은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때까지 아까도 보셨지만 크게 정여름에 대해서 잠시 직위를 변긴 했지만 계속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 때문에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한효수는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한효수는 한효수대로 당시 원로 대신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암묵해요. 자기의 그 의지를. 그래서 이 패머론이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이청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패모라는 건 뭐냐? 임목 대비를 왕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내놓고 그 지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일파를 완전히 하려면 저 사람을 역모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양반이나 그 궁실에 있던 그 위치에서 서인을 만들자. 폐서인을. 그러면 궁실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예전에 이념하고 같은 경우도 폐서인 해서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폐서인을 하자. 그게 이제 이쪽 이제 이천의 사람들이 이제 강경론자고 그때 한효순이 취한 거는 뭐냐면 그건 아니다. 어떻든 간에 후궁으로 해서 궁궐 내에 두고 그래서 최소한의 마찰을 더 줄이도록 하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참의 사람들은 또 한효순은 저 말도 안 되는 온건파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요를 하는데 끝내 한효순은 그걸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한효순 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결국 서궁에다가 이제 그 인목대비를 안치를 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폐모로는 이제 완전히 양분된 서인 폐모, 후궁화 양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효수는 뭐냐면은 이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모론자들은 한효수는 이제 기자운동과 함께 처벌권을 주장했는데 끝내 광해군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그 한용우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인조 반정에서 광해군이 이제 몰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몰려나서 광해군의 마지막 여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주도. 네, 얘기해 보세요. 광해군. 제주도에서 네. 죽었죠. 네. 광해군은 폐위됐잖아요. 근데 그 폐위되면 우리 연산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강화도에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광해군도 유도가 돼서 그로부터 한 19년, 20년 동안을 제주도에서 그리고 뭐 당시 제주도가 척박하긴 하지만 66세까지 살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광해군을 더 엄중하게 처단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이제 우리 한효수 선생님 해석은 이제 한효순의 바로 그 온건책. 만약에 한효순이 극단론자를 따라서 강경하게 했다면 광해군도 어떤 형태로든지 유보를 보냈다가 사살을 시킨다든가 어떤 형태를 취했을 텐데 그걸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그나마 그 일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그 무리들은 없을 테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한효순의 공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자기 선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화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황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원로 대신이 끝내 그것을 거부했고 그 뭔가 마찰을 막으려 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광해군까지 했다 그러면 반 인조의 그게 야 적당히 봐주자 했던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불붙이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래도 한영우 교수의 여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효수는 본래 견해를 달리했던 사람인데 인재가 부족했던 탓에 정승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대론이 일어났을 때 관망할 때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공의가 발휘되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서 본래 성의가 없어 겨우 책임만 떼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폐모론자들이 강경하게 주장을 하니까 광해군이 관잡설 때 소란 떨지 마라. 한효순의 일도 그렇다. 보관 대장으로서 서궁을 비호한 자가 효수는 한 사람만이 아닌데 그렇다면 일일이 한효순을 하면 그 밑에 이분이 원로대신데 그 밑에 그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그러면 전부 처벌을 해가지고 죽이든가 그러면 유배를 보내야 되냐?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말을 제가 여기다 잠시 인용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광해군 이제 13년에 단중추부사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광해군 그쪽에서 했던 폐모론 논자들에 대한 피해 숙성이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장호군 들어가서 이른바 부관참시까지는 아니지만 부관참시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관직이 추찰돼요. 어쨌든 한효순도 폐모론에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이제 온건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싹 이제 쓸어내면서 강경파들은 막 죽이고 또 그랬지만 어쨌든 한효순도 거기에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관직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관직 뭐 영의정 아주 자해제련 이런 것들이 싹이 다 이제 삭제가 되고 이렇게 서인이 되고 그 이제 자식들 6남 2녀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 중에 이제 2명은 어디로 가냐면 서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중도부처라고 해요. 중도부처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딱 이거 살아요. 이게 너는 여기 서현동에 살아. 그럼 서현동에 있는 땅 요거만 하고 다른 데 가지 마. 그리고 이제 이게 있고 이건 이제 집단으로 전부 다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개인으로 가면은 이걸 위리 안치라고 해가지고 택나무에는 가시나무로 쭉 해놓고 나서 집에만 이렇게 연금을 시켜놓은 걸 위리 안치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집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두 형제는 거기 가서 서산에만 살고 근데 오늘 한영우 교수님은 바로 그 서산으로 내려간 그 후손의 또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300년씩이나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재들이 있어서 또 흥미로운 건 그겁니다. 과거제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건 거기서 인재들이 있어 과거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과거에 합격을 하면. 그리고 또 과거를 볼 때는 우리나라에 왜 저거잖아요. 복미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봐주는 거 있잖아. 지네 우리 할아버지가 누가 이런 걸 봐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미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지네 그 조부에서부터 이거를 다 써요. 그 대신 이거를 말아가지고선 이거를 못 보게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급제자한테 때는 보고 거기에서 누가 봐줬겠다, 누구 수승관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한효수는 영모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또 급제를 해가지고 중요한 뭐 사흥분이 이런 데 이제 해서 대관이라고 하면 지금의 감사원이나 검찰직이에요. 거기에는 청요주기자에서 그거는 맑고 깨끗한 관리에다가 또 사리가 분명한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고 경북대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직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3년 동안.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부가 이쪽 경기도로 와서 이제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계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분을 이제 신원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다가 굉장히 재미나죠. 왜 제가 미리 재미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도에 신원이 되나요? 한일아마 2년 전에 1908년이면 저게 언제예요? 조선 말이죠. 조선 말이에요. 조선 말인데 실제로는 이때가 을사조약 이후죠. 그럼 을사조약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1909년에 죽습니다. 안중근한테. 1908년이면 이때 이토 히로부미요. 그리고 아까 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누구? 이완용?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신원한 거기에 신원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겠어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감 잡히죠? 이완용이가 이완용이가 신원.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와서 다 풀어진 거지. 그거를 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이완용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역사가 어때요? 어떨 때 잔혹하다가 웃기고 그것이 희극이지 않을 것 같은데 희극이죠 또. 그죠? 1908년에 이제 그때 이제 신원이 됩니다. 이제 이분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조반정 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저서로는 신기주의와 진전 등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된 거고 문중에서 문집은 따로 안 만들었나요? 이분 장원고 문집도 이렇게 글은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그 문집이 있을 만한 분인데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인진요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행적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과연 신기 비결이라는 건 어떤 책인가? 1603년 이제 화양무기. 화양무기라고 그랬죠,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화양무기가 그렇게
그 화순청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럼 왜 여기서 하필 1603년에 이런 책을 쓰려고 했을까요? 화약무기를. 이때 인진들한테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제일 당한 게 뭐죠? 조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적어도 여기 보면은 18개 이상의 총이 나와요. 뭐 천자 총통, 뭐 진짜 총통을 해가지고 뭐 천지천왕 해서 그래도 총통이 다 나오고 그거에 대한 재원들이 다 나오고 그건 어떤 방식으로 쏴서 어떻게 해서 아주 세밀해요. 장약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발사를 한다. 이런 것까지가 나온 군사 교본입니다. 이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기 비결 이제 그 껍데기입니다. 네, 표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도 화기도감 이건 이제 화기도감 유괴라고 하는 거는 화기도감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훈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도감이거든요. 훈국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책들도 있는데 이것들보다 가장 더 상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화기를 직접 다뤄본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은 번역이 돼서 제가 아까 있었다고 하는 군사편찬연구소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2010년도인가? 10년대에 번역이 잘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잘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한여순 하면은 참 이 성남의 인물로서는 정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도 인물 자체로서도 굉장히 그 높이 우리가 숭상을 해야 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포장이 많이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또 당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또 폄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훨씬 더 알려져야 되는데 평가 이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최초의 저서로 나온 건 한식 문중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꼭 예전에 문중에서 나오면 뭐 다 지네 조상들 뭐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요즘에는 의외로 문중에서 나온 책들이 공정하게 쓰여진 게 많고 또 문중에서도 자기들이 배출한 역사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중에서 예전에 너무 막 이렇게 올려진 건 문중에서 오히려 그것을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한국 사학자들 이렇게 무식하거나 편파적인 사람들 별로 없다 믿어주시고 저평가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천자, 지차, 천지현황 해서 그 왜 그 천자문 순서대로 이런 이제 총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총통들이 나타난다. 여기 보면 이제 발사하는데 필요한 기구 뭐가 필요하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꽂을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꽂을 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꽂을 때. 그럼 꽂을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뭐죠? 여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셔서 꽂을 때 그러면 모르죠. 근데 남자들은 옛날에 뭐 그러면 너 꽂을 때를 한번 좀 마셔보라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죠. 휘청휘청 해가지고 부러지진 않으면서 그냥 찰싹찰싹 종아리 저 그걸 안 때려봤습니다. 소대를 하면서. 네. 근데 그 잘못 때리면 찰지게 맞아요. 그걸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탄약의 종류와 용량 이런 게 아주 아주 세밀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총각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장전 과정 이런 것까지 잘 이제 써둔 책입니다. 그래서 임진을 한 이후에 신무기들에 대한 새로운 장정법 상당히 그래도 빠른 편이죠. 1598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1603년에 이걸 다 마쳐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당쟁이 좀 없고 그래서 빨리 정말로 그 어떤 신체제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좀 아쉽긴 하지만 제일 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난에 대한 농공 행상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뒷다 싸우는 거야. 그게 결국은 선무공신 1등이 3명이거든요. 누구냐면 이순신, 원균, 권율이야. 그런데 왜 권율만 빼고 이순신은 이렇게 올라가고 원균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세 사람을 1등으로 뽑았어요. 지금 같은 태국무공장 3사람밖에 안 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당쟁이나 그 이후에 역사적인 어떤 그걸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진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부대의 운용, 진법 이런 것들. 그 예전에 이 진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이제 학자들도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이 예전에 왜 방원이한테 축출을 당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 귀족들이 전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 자기 병사를. 그런데 보면 정도전이가 진법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방원이가 보니까 저거 특이하거든. 그러니까 개인으로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파랑이를 넣으면 이 부대는 집단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개인 무사들이 들어가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전의 진법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있는데 우리가 진설이다, 진법책이다 그러면 한효순의 진설입니다. 응? 그만큼 현실적인 실천적인 법을 알고 이것을 했다는 거고, 뭐 군에서의 뭐 호령권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나와서 요즘에 어떤 전투교범에 그것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1603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이분이 왜 또 그 화기와 그 이제 화기 같은 건 조총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이제 이게 척계관이다 뭐 이런 사람의 지효식 신서 이일의 재승광량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어서 병법서였어요. 근데 이게 외군들한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종합적인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책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한효순의 이러한 군사 사상이 그 이후로 현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까 인조반정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관직이 삭탈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손들은 낙향을 하거나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이 사람의 뭐 흔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워줘야 되죠. 그런데 진설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병법으로 쓰겠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묻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거기에서 지식인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갈라진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한 권력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합적인 우리들의 문화 유산이 있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이 다 감춰지거나 한쪽이. 그리고 또 한쪽은 그렇게까지 과대 포장을 안 해도 될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전승이 되고 제대로 돼야 될 것들은 나타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언제쯤 나타났겠어요? 20세기나 돼야 1908년 이후에 결국 이것도 번역이 된 게 최근이니까 21세기에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주로 어떤 것들이냐, 뭐 정도전의 진법, 나중에 이 사람은 빨리 또 이제 신원이 되니까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되고 한효순은 1908년까지도 이것들이 다 묻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 이 싸움이 없어서는 안 되죠. 싸움이라는 건 긍정적인 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없으면 자극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서로 간에 멸족을 하고 막 서로 거기까지는 같은 국가나 민족에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권투 정도 해서 때려가지고 케어했으면 되는데 케어한 거 가서 위에서 또 더 박아가지고 저렇게 죽여버려야 돼. 씨말려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유했던 그 가운데 문화자산도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의 이러한 군사적 해안이 정치적으로 개성되지 못한 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사 또는 문화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한은순 선생과 이제 문화재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여기 한은순 선생의 이제 묘도 전경인데, 이거는 제가 전에 여기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어디다 뒀는지 이거를 제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잘 놔뒀을 텐데, 그때 현장 조사를 하면서 아주 꽤 많이 찍어놨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행히도 여기 있는 책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문화전자대전 뭐 이런데 봤는데도 제가 이게 뭐 MZ세대나 신세대가 아니라서 이거 다운을 받거나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스캔을 떠서 그 제가 이 나이에 스캔 정도 떠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 학생들이 그래요. 아, 이게 뭐 천재 교수님만 하는 사람 요새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얘네들 나 비웃지. 그러면 좀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까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왜냐면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에 우리나라 가서 보면 이렇게 묘한 달랑이 여기에도 찍어가지고 올려놨던데, 이게 아니고 여기를 보려면 전체 풍수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북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북향으로 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수선들도 왜 북향이냐 그날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남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향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절중에는 왜 여러분들 충주하면 거기 미륵사지라고 있죠. 그 수왕보님 쪽에 가면 그게 북향입니다. 북향 대표적인 물길. 응? 물길. 아, 맞아요. 네, 물길 얘기한 거고 네. 남양은 햇빛을. 네네네. 그래서 거기 좀 근데 풍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무조건 뭐 배산 임수 그리고 남향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곳곳에 서양 동양. 근데 드물게 북향은 피하긴 하지만은 왜 북향을 피하냐면요. 그 뭐 태양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북향을 하는 건 뭐냐면 반역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북향을 하는 건 니네들 나 쳐들어오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왜 그 전라도를 가지고선 거기가 배역지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 누구지? 저쪽 그 시흥 사람 우리는 이제 시락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이익 있잖아. 성호 이익. 네. 성호 이익이가 딱 성호 이익이가 그 차연 이남 공주왕의 그거를 그 양반이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공주왕 남쪽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딱 거기 나와 이제. 그리고 나서 공주강은 곧 금강인데 공주강은 금강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구역만 얘기하거든요. 부여 쪽은 백마강이고 공주 쪽은 공주강이고 지금도 저쪽 청주 쪽은 그게 니호천 아니에요. 그렇죠. 구역마다 그 당시에는 다르게 불렀어요. 금강이라는 건 혹시 나중에 생겨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제 금강이라고 딱 잡아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전라도 사람들은 배역이다. 왜 배역이냐? 그게 그렇다네요. 이렇게 그 모양이 활 모양인데 활?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 텐데. 활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표님 이쪽에 네, 칠판 예. 있어요. 거꾸로 삼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군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아니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무주야. 여기가 이제 발원지거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양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전라도 여기가 전라도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제 반궁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궁수. 이 궁수가 이 물이 활 모양인데 반역을 하는. 그래서 여기를 배역지향이라고 불러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임금님이 그거는 계신
수도 한양이 북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구려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 네. 전통적으로 네. 왕이나 황제가 있는 도읍을 향해서 네. 묘를 써온 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풍수개념이 들어올 줄은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일단 풍수개념이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이제 기본이 뭐냐면 배산, 임소, 남양이야. 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강을 저기하는 풍수지리학 되면서 이제 고려 그 왕건이 네. 훈여 10제도 그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훈요 10세 8조를 인용을 해서 네. 이제 성호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지. 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 얘기는 길어지면요 안 돼요. 제가 여기 이거 논문도 막 제가 2개 쓰고 그런 게 있어서 이 얘기 참 어디 가면 꺼내고 싶은데 못 꺼내는 게 이거 한번 그냥 우르르 얘기가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북향이라는 건데 왜 북향을 했을까? 그건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해석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북향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 보려면 이거만 보시지 말고 가시면은 여기 선형이 있으면 주변을 다 같이 보시라고. 여기서 보면 북한에서 보면은 배산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뒤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보면은 앞에 산을 보려면은 진산이 가까워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남향을 찾으려고 그러면 깎으로 돌리면은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왜냐면 임수라고 하는 건 앞에 물이 있다는 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평야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가보면 북향을 하더라도 그 앞에 보이는 안산이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진산이라고 보면 그 사이에 큰 공간이 생겨요. 그게 뭐야? 그게 있어야지 그 지역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 어떻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 풍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남향을 했느냐? 그거는 이것도 학자들 얘기는 많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저기 그 유목민들이 북쪽에서 와가지고 침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험한 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좌우로 산이 이것이 자연적인 경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바로 그러한 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이 이제 왜 내사산, 외사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풍수가 아주 완벽하게 잡아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북의 의미를 뭐 꼭 크게 안 둬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왜 여기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가 아니라 이 당시에 16세기, 17세기 있잖아요. 이때 이게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묘표라고 그러고 묘비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비가 나온 거는 좀 이제 초기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뒤에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부풀어져 가면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유적으로서 훨씬 가치가 있어요. 조선 초기에 가면 더 초라하고 고려시대 때는 더 초라해요. 그 뚜껑이 거의 없고 위에가 이렇게 맨두름해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요 뒤에까지 또 경관이 있고 이제 요 뒤부터는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여기 그건데 이제 하나의 큰 공간으로서의 풍수를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면은 옛날에 뭐 풍수 따로 얘기할 거 없이 여기 한번 딱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북향이라고 하는 것만 설명이 잘 된다면 그 부분은 그러면은 좋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공부가 될 거예요. 그 풍수는 자꾸 우리가 미신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자연과학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거기 사실 그렇게 썼던 이유가 네. 선조분이 두 분이 거기 계셔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네, 썼죠. 네,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북경들을 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근데 북향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앞에 평야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거기에 지금은 큰 길이 나 있던데 그 맞은 짝에 이제 모현제? 네, 모현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실이 있고 그리고 제실이 보니까 1967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33년이고 그것도 지은 지가 벌써 60년이 이제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런 용골이나 이런 것들이 목재가 아주 굉장히 그 단단하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던데
그걸 그러기보다는 그걸 어떤 시민들의 무슨 공간이나 이런 걸로 좀 이따 사실 나오니까요.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아주 그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아니 말이 내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짧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가시거든 꼭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풍수를 보셔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그 누구의 합작물이다 하는 거는 그냥 그 한국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다 쓴 겁니다. 약간 제가 말한 대로 묘표는 그 비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아주 간략해요. 그렇게 막 신도비처럼 뭐 길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략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항토 문화전자 대전.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 옥관 그리고 이제 여기 옥으로 만든 갓근 같은 것들이 이 한효순 선생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효순 선생이 이순신으로 받은 편지 이런 이제 편지 이거 현재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무 원종 공신 녹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서 이거 원종 공신이에요. 조금 겨 떨어지지만 원종 공신과 공신을 반드시 구분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선무 공신이라고 해서 무신들한테 줬던 건 18명밖에 안 돼요. 18명.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추명, 복, 좌의정. 이때 이제 좌의정으로 이제 보기가 돼요. 좌의정, 서흥, 부원군. 이제 이 서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청주에 이제 옛날 옛날 이제 서흥부라고도 했고 또 시대 때는 뭐라고 그랬죠? 서원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원구도 있고 그렇죠. 청주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호. 시호는 돌아가신 분한테 국가에서 심의를 해서 반드시 국가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이 시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장원공. 네, 그래서 장원공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희. 근데 융희는 뭐죠? 순종. 예. 예. 고종 때가 뭐죠? 고종 때가 광무. 그러니까 왜 님비가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가 도망갔다 와서 대한제국 선포하잖아요.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가 광무 황제가 되고 헤이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일제가 이제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되죠, 왕이? 순종 때 연호가 융이에요. 그러니까 광무 융이. 이게 융이 2년 1907년에 이제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거 많죠, 그죠? 융이 1년이 이건 융이 1년은 몇 년이에요? 1907년이면 그럼 고종이 이제 그만두는 해죠, 그죠? 그래 이제 헤이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해 4월 말년이네. 이 소사, 이거 소사 대사, 대훈 내각 누구죠? 총리 대신 보이시나요 여기 청주환 씨 막 그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누구한테 보기 받았어요? 누가 살려줬죠? 네, 여기입니다. 재밌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서산에 있는 데인가 봐요. 유허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허지 전경. 여기에 이제 그 300년 동안 울분을 상경하면서 한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00년 동안을 여기에서 17세기 초에 쫓겨와서 여기에서 울분을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하시고 거기에서 학장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성균관
대제학까지는 총장이 돼야 대제학이고 어쨌든 성균관 제학, 부제학을 하신 거지. 그러면 그 울분을 많이 이제 삭히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있어요. 아, 그분은 저기구나, 청주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어떻게 되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있잖아요. 그거 좀 달라요. 거기는 또 어디 한효순 거기하고 별개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저 완전히 그 달라요. 위에서 바뀌어지는 예, 거죠. 예, 어디 예. 한 상질에서 바뀌나요? 어디에서 바뀌나요? 아마 그때쯤 바뀌었을 그때쯤?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한효순 이 형제, 그렇지. 효순 이제 그건 아니고. 예. 네. 그래도 섬으로 안 쫓겨간 것만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저 극단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육지아니. 네. 그 후손들을 청교직 진출을 막았어요. 네. 법으로 막아놔가지고 그 공직에 많이 진출을 못한 그때 거죠. 나중에 대관도 예, 대관체 예.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거 예. 모헌제.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제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묘소 있는 데서 보면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생겨가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먼데 예전같이 이제 직선으로 가면 뭐 얼마 안 돼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실이 있는데 아담하고 좋은 건물이에요. 그 이번에 그 택지 개발 네. 되면서 다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돼서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성남시하고 이번에 문화유산이 등록이 된 이후에 전천원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네네, 꼭 그러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제가 한 3, 4일 동안에 다른 일 전폐를 하고 읽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여기 올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아는 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또 오랜만에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꼭 뭐 무중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은 아마 우리 그 역사 공부가 되고 선생님이 워낙 그쪽에 해박하고 뭐 책을 수십 권 쓰신 분이라서 거기에 예를 들면 임난을 통해서 그 폐모론을 중심으로 한 당쟁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 당쟁사를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쟁사 읽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사회경제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뭐 농법이 발달했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부분목만 하는데 이분이 70이 아마 돼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걸 쓰신 분이라서 쭉 그걸 훑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갔다 온 거예요. 한시묘역일 때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보호가 요구된다. 물론 성남시에서 초청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딴 데 가서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뭐 한시만 그러지 마십시오. 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왜냐면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다음에 주민 및 그 생활과 연계해가지고서 뭐냐면 시민공간으로 이거를 꼭 문화유적이다. 요새 문화유적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 근처를 이렇게 공원화를 해가지고 일대를 잘 꾸며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생활 등에 공존하는 시공간 융화 지역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하고 이제 또 하려면 그 문화재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문화재를 들어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은 거의 목조 건물이잖아요. 불도 나기 쉽고. 근데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건 걔들은 철저히 못 되게 하지만 앵간한 건 다 들어가요. 허다못해 거기 걔네들 그 교토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청수사라고 있잖아요. 기요미스. 거기 연간 그 1000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훌떡훌떡 뛰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은 기껏해야 복원한 지 100년도 안 된 거 있잖아. 거기서 들어가지 마셔야. 그 일본 애들은 그 목조 건물인데 그렇게 들어가게 놔둬요. 손대고 그게 1000년도 훨씬 맞지. 근데 우리는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소중한 것일수록 항상 가서 만져야 돼요. 그게 오히려 불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조 건물은 특히 가서 한 3년 정도만 놔두면요 삐그덕 돼가지고 못 살아요 그거. 맨날 우리가 가서 사니까 거기에서 곧도곧도 삐그덕 나온 거서 두들기고 양철 붙여서 옛날에 두들겨 받고 그게 100년 200년 가는 거지 집이. 아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가 빼먹는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안타깝게 여기는 건데, 네? 예를 들어 폐가를 봤을 때 사람이 안 사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물리학교는 어떤 게 거기에 적용되는 거니, 방광기가 적용이 돼요. 아, 예.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움직이면 이게 자꾸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네. 계속 움직여주는데 네. 이게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자꾸 이제 이 폭이 좁아져가지고 네. 와해가지고 네. 그러므로써 네. 그 시간이 지나서 네. 자꾸 이제 네. 그 그래서 질량이 소모가 돼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화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시지만 말고, 아마 문중에서도 아마 그게 아마 그렇게 좀 개봉을 하셔서, 뭐 조금 시에다 주권 주고 그러면서 시민 공간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한효순과 또 한효순 선생과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